안녕하세요. 중학생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때 정말 인생이 허무해진 적도 있어요. 생과 사는 한 끗 차이구나라는 걸 느낀 이후부터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더러 그때 일을 잊고 살라고 하는데 그게 잘 떨쳐지지가 않네요. 가끔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감정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세 가족은 아주 행복했답니다. 남편은 누가 봐도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절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됐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저를 챙겨주던 최고의 남편이었죠.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의견 다툼도 있었고 냉전 상태일 때도 덜어 있었지만 그거야말로 부부 생활을 하며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남편은 아빠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던 저희 부부는 남들에게 인꼬 부부로 불렸습니다. 저희끼리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신기하게도 결혼 생활이 점점 재밌고 행복하다고 남들도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까? 우리는 서로 너무 잘 만난 것 같다고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저희는 서로에 대한 표현을 아끼지 않았죠. 매일 출근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죠. 나중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애 아빠가 갑자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난 어떻게 살지? 정말로 막막한 거예요. 내 남편이면서 유일한 친구이자 단짝 같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는 걸 상상만 해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 몰랐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등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반복을 하는데 점점 심해지길래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무래도 나 오늘 등산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안 갔어? 그 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너무 과식을 했나? 등산 가는데 전날 과식을 하면 어쩌나. 난 이미 등산복도 다 입고 준비도 마쳤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남편이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워낙 등산을 좋아하고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라 유독 그날 서운한가 보다 싶어서 살살 달랬죠. 그럼 당신 혼자 다녀오는 건 어떨까?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어차피 준비 다 했잖아. 그리고 오늘 등산 가려고 당신 연차까지 냈는데 나 때문에 못 갈 순 없으니까 혼자라도 가서 사진 많이 찍어와. 됐어. 와이프가 아픈데 무슨. 당신이 안 가면 내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다녀와, 응? 어차피 당신 혼자 등산 가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같이 가면 괜히 속도도 안 맞고 당신이 번거로울 거야. 괜히 아픈 거 참고 등산 같이 갔다가 중간에 대굴대굴 구르기라도 하면 당신이 고생할 거잖아.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 갖는 것도 좋잖아. 요새 이리저리 치이느라 제대로 된 휴식도 못 취했는데 이참에 힐링 좀 하고 와. 난 괜찮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혼자라도 다녀오라고 남편의 등을 떠밀었어요. 저와 같이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남편도 제 등살에 밀려 결국 마지못해 혼자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남편을 웃으며 보냈네요.
잘 도착했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난 후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나 보다 싶어서 따로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산하고도 남을 시간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경미한 타박상 정도겠거니 생각하며 다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고 가망이 없을 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발 남편이 무사하길 기도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눈을 감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산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끝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문득 혼자 다녀오라고 등 떠민 게 생각나면서 모든 게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가 등산을 같이 갔거나 가지 말라고 말렸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괜히 혼자서라도 가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그 사람을 잃고 말았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남편을 붙들고 오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제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며 네 팔자가 세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거라며 책임지라며 통곡하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순식간에 떠나보내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묵묵히 받아들였네요. 저도 그때는 큰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빈소를 지키면서 몇 번이나 울부짖고 혼절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죠. 혼자 빈소를 지키다 혼절해 있는 저를 누군가 깨우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남자였죠. 말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저희 남편 지인이세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저에게 대뜸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부인이야? 네? 당신 남편 왜 죽었는지 모르지? 무슨 말씀이신지. 그 사람은 쪽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더니 궁금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이게 꿈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정신을 차려봤지만 여전히 제 손에는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기꾼인가? 범죄자인가? 처음 보는 사람이 대뜸 남편의 죽음에 대해 물으니까 갑작스럽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분명 산을 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진 것인데 다른 이유가 있을 리가 없지 않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진 않을까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발인이 끝나고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 남자의 의미심장한 말을 잊지 못했고 결국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죠. 바로 받더라고요. 마음이 급한 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건데요? 다 알고 있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뭘요? 충격적인 비밀을. 왜 자꾸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 같이 있기라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조사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니까 대체 뭘 알고 있는 건데요? 말해달라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겠다며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어요.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아무 정보도 알지 못한 채로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꼭 보여줄 게 있다고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만남을 거절했죠.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저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지 꼭 알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단 친구에게 만약 내가 1시간 뒤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자마자 그 남자는 차에 타라고 한 뒤 낯선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물어도 가보면 알 거라고 조용히 따라오라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 산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내리라고 한 후 산에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사고 당한 곳을 왜 또 가려고 하냐고 했더니 가보면 알 거라고 제 팔목을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 남자 손에 이끌려 결국 남편의 사고 현장인 절벽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 남자는 한동안 절벽 밑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물었죠. 저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데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많이 놀라실 거라. 저를 여기를 데리고 온 목적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험악하게 분위기 조성해놓고 겁주면 저더러 어쩌라는 거죠? 당장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가 핸드폰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연락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다소 거칠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다시 보니 그냥 너무 평범한 남자인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내 남편과 어떻게 알고 있나 싶더라고요. 혹시 제 남편 친구세요? 아닙니다. 그럼 직장 동료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 혹시 만난 적 있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지인이 아닙니다. 그놈과 저는 아주 악연입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이 절벽까지 다다르려면 길을 엄청나게 돌아서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쪽 남편은 여기를 일부러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번거로운 길을 일부러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요? 대체 왜 그랬는데요? 왜 왔을까요? 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진실이 있나요? 남편은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긴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물론 등산 코스 중 하나긴 하지만 이곳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길도 험하고 인적도 드문 이곳을 너무나도 능숙하게 왔다는 겁니다. 답답하게 굴지 말고 말해줘요. 무슨 진실을 알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쪽 남편의 추악한 진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 소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쪽 남편은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배우자고요. 한마디로 저는 상간녀의 남편입니다. 네? 역시 눈치도 못 채고 계셨군요. 워낙 그놈이 치밀해야 말이죠. 저도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제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다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둘을 소송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둘의 대화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었죠. 정말 치밀하게도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더군요. 기록도 남지 않게 주기적으로 지우고 있어서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증거를 꽤 많이 모아놨죠. 아주 쓸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간남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약 그럴 계획이었다면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분명 처음엔 불륜 증거만 모을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놈의 소름 끼치는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 사고의 주인공은 그쪽 남편이 아니라 그쪽이어야 했습니다. 그놈의 계획대로라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쪽 남편이 갑자기 등산 가자고 했을 때 이상한 걸 못 느꼈습니까? 연차까지 내고 굳이 인적이 드문 산에 단둘이 가자고 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등산을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이곳은 제 아내와 그놈이 자주 오던 곳입니다. 둘이 등산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는 게 익숙한 코스였어요. 그쪽 남편이 등산을 좋아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긴 그냥 데이트 코스였을 뿐입니다. 미래 장소였죠. 아무튼 둘은 이 코스를 끊임없이 오가며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외진 길을 탐색했을 겁니다. 불륜이었기 때문에 더 은밀한 곳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절벽을 발견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이곳을 발견하고 그쪽 남편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작전을 실행하기로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작전이라뇨? 그날 그쪽 남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그쪽이 함께 등산을 왔어야 했죠. 그런데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혼자 가라는 그쪽의 말에 결국 그놈은 혼자 등산복 입고 산에 도착했고 그 절벽에서 다시 정교한 계획을 세웠어요.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해보려던 그 순간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100% 확신합니다. 둘의 대화 내용을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말은 제 남편이 저를 절벽에서 밀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제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륜이라뇨. 솔직히 그것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라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쪽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않나요? 그놈의 권유로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고사로 위장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죠. 그래서 여기로 장소를 택한 겁니다. 운이 나쁘게도 직계에 지가 넘어간 셈이 됐지만 나름 정교한 계획이었어요. 그걸 다 어떻게 알고 있죠? 증거 있나요? 보험금, 불륜, 절벽 이 세 가지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놈은 제 아내와 살림을 합치려고 했어요. 둘의 사랑을 이루기에 그쪽이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놈에게 돈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돈 문제라뇨? 그게 무슨... 그놈이 무슨 투자하겠다면서 제 아내에게 빚을 졌습니다. 물론 무능력했던 제 아내는 제 돈을 몰래 훔쳐 그놈에게 돈을 빌려줬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둘의 불륜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투자가 쫄딱 망하고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물론 그쪽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부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을 테니까요. 꼴의 아빠라고 아주 열심히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놈이 가정에 갖다 바친 생활비는 아마 빚을 내서 준 걸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리저리 돈을 구해다가 대충 수습했던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될 때쯤 어딘가에서 돈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바라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험금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 희생자를 정하게 된 거죠. 그쪽이 지어낸 소설 아닌가요? 제 귀에는 너무 억지로 들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다뇨.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간절하면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잠깐 미친 척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게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그놈은 요 근래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짓을 저지르려고 했겠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게 진실입니다. 저도 이런 말까지 꺼내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핸드폰으로 캡처한 제 남편과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말투를 보니 정말로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자주 쓰는 이모티콘에 대화 말미에 점을 여러 개 붙이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대화 내용 속에는 남편의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은 대화 속에서 저를 미친년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저를 마구 헐뜯고 있었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이곳에서 경악할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내용을 보니 어쩌면 제가 남편의 속내를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그 사람은 저에게 다른 불륜 증거를 한가득 보여줬죠. 누가 봐도 불륜 증거인 그것들을 보며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둘이 사랑을 속삭이며 살림을 차리며 살 동안 왜 저는 그 사람을 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를 수십 번씩 돌려봤죠. 제 눈으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게 되니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 남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저를 해칠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남편이 지인을 통해 보험을 들었다며 제 것도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보험이었던 거예요. 수혜자는 당연히 남편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그게 수상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죠.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 중에 유독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세상 떠나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다. 그 말을 본 순간 저는 세상을 잃은 듯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것들은 뭔가요? 이게 다 연기였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통스러웠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자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저도 이 진실을 그쪽에게 전달하는 게 맞는 건지 망설였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저 혼자서 이 진실을 품기엔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워서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어쨌든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제 넘은 말일지는 몰라도 절대 그놈 용서하지 마세요. 평생 증오하며 살면서 악착같이 사세요. 때로는 애정보다 증오의 힘이 더 셉니다. 그 힘으로 사세요. 어찌 보면 그날 등산을 가지 않은 게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비록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더러운 진실을 알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못난 놈 스스로 벌받았다고 생각하고 남겨진 자식을 위해 사세요.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는데. 그런 죄책감 갖지도 마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만약 그놈이 살아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쪽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조상신이 생명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사세요. 전 아내를 소송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비참해졌을 때 쫓아낼 생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어쨌든 힘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배우자한테 배신당한 그 기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피폐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알고 보니 불륜 중이었다는 것, 보험금을 목적으로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계획까지 알게 되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싶더라고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 남자에게 상간녀 전화번호를 받게 됐고 결국 저는 상간녀를 스스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쪽은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쳐다보자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길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내가 왜 그쪽을 찾아왔는지 알죠? 글쎄요.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무슨 할 말을 원하시는지. 방조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방조죄라뇨? 그게 무슨... 남편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았고 심지어 동조했잖아요. 그때까진 장난인 줄 알았어요.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을 진짜 실행할 거라는 걸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진실은 그 사람만 알고 있잖아요. 혹시 모르지. 그날 남편 따라 절벽에 갔을지도. 내 남편이랑 단둘이 있다가 그쪽이 밀었을지 누가 알아요? 확실히 거기 없었던 거 맞아요? 나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라고요. 그쪽 남편을 만나던 사이였던 건 맞지만 제가 왜 그런 짓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절벽 진짜로 위험해요. 발 조금만 헛디뎌도 바로 추락하는 곳이라고요. 얼마나 경사가 급하고 아슬아슬한 곳인데요. 저는 거기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 장소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네? 어쨌든 탐색은 같이 했다는 거네. 아니라고요. 정말 억울해요. 물론 그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금 얘기도 꺼낸 건 맞아요. 와이프 보험금이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그 일을 거둔 적이 없어요. 모두 그 사람이 주도적인 행동이었다고요. 제가 미쳤다고 그걸 같이 하자고 했겠어요? 심지어 저한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도 않은데 왜 제가 그걸 동조하겠어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맹세컨대 그 사람이랑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냥 스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도 아니었고 그냥 호감 정도였어요. 서로 터놓고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가까워졌을 뿐이고 언젠간 끝내려고 했어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이 달랐나 봐요. 점점 집착이 심해지더라고요. 저 아니면 안 된다면서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아내랑은 금방 헤어지고 올 거고 계획한 일만 마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를 꺼냈어요. 아내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고. 그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래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보험을 든 것조차 그때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냥 농담인 줄 알았고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날 와이프랑 등산 가기로 했다고 하길래 그냥 사이좋게 등산 가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당일날 와이프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집에 있겠다고 해서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나고 말았대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계획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같이 가지 않은 게 내심 다행이다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생명을 위협하는 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그날 다시 돌아오면 그 계획 멈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날 그렇게 그 절벽에서 가버릴 줄 꿈에도 몰랐죠. 그 사람 아마 그 절벽 위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쪽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여린 사람인 거 잘 아시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잠시 미쳤던 것뿐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둘의 대화를 자세히 봤다고 말 안 했나? 그 사람은 끝까지 날 해칠 생각만 했어. 절벽에 다시 가보니까 발을 헛디디기엔 너무 개연성이 맞지 않는다고. 직접 해보니 말이 안 된다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했지. 그게 그쪽한테 한 그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어. 아마 그리고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거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다면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겠지. 그날 등산에 갈 게 아니라 내 곁에 있었겠지. 그쪽은 사건에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동조했어. 그러니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공개적으로 망신 한번 당해봐. 왜 그러세요? 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전 정말로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끼리 해결해요, 네? 내가 둘의 대화를 어떻게 다 보게 됐을까? 어떻게 내 남편의 계획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네 남편이 나한테 다 알려준 거야. 네? 그 사람이 그쪽한테요? 그럴 리가요. 궁금하면 네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아주 정보가 무궁무진할 텐데. 그제야 상간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상간녀 주제에 꼴에 남편은 무섭나 봅니다. 그 뒤로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듯 멍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 여자가 상간녀인 걸 알게 됐으니 소송을 할 거고 방조죄로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각오하라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통보하고 나왔네요. 가장 괴로웠을 때가 바로 집에 돌아갔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제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분명 그 사람은 좋은 아빠였고 좋은 남편이었는데 어쩌면 그 진실을 몰랐더라면 막연히 슬퍼하기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걸 후회한 적도 있네요. 그래도 저희 아들은 나름 집안의 기둥이랍시고 저를 먼저 위로해줬습니다. 애가 점점 철이 들더라고요. 다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 아들로 돌아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화가 많이 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집에 와서 대뜸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냐? 네? 이제는 뭐 가족도 아니라 이거야? 아주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이젠 남이라 이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호강시켜줬으니 망정이지. 너 혼자 살았어 봐. 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겠니? 아무튼 다 필요 없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갑자기 대뜸 찾아와서 나가라뇨. 이 집 사는데 내가 보태줬잖아. 보태주신 거 저희가 다 갚아드렸잖아요. 그건 누구 돈으로 갚았는데? 우리 아들 돈으로 갚았잖아. 그리고 네가 제대로 돈 벌어온 적이 있어? 아무 능력도 없이 받아먹기만 했으면 양심적으로 반납을 해야지. 그리고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이제는 나를 제대로 무시하겠다 이거야? 진정하세요. 저는 어머님 무시한 적 없어요. 잊지 마. 네 새끼 이씨 아니고 김씨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봐야 우리 집 가문 핏줄이라는 얘기야. 우리 아들 그렇게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너까지 날 무시해? 잔말 말고 우리 아들 거 전부 가져와. 내가 관리해야겠어.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아들이 남긴 재산이 있을 거 아니니. 그리고 이 집도 내 명의로 돌려야겠다. 왜요? 당연히 내 핏줄이니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너는 이 집 며느리니까 내 밑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리고 앞으로 꼬박꼬박 안부 전화해라.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꼬박꼬박 우리 집에 방문해라. 주기적으로 손주 보여주는 게 며느리로서의 도리야. 나한테 반찬에다 바치는 것도 그만둘 생각하지 마라.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이야. 네가 내 아들만 잘 지켰어도 이런 일 없었어. 전부 네 탓이야. 시어머니에 대해 진작 소개해드리지 못했네요. 그 집안의 최대 빌런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일화도 참 많았어요. 저희 친정부모님 무시 발언은 기본에다가 며느리의 인권은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죠.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여자 잘못 만나서 그렇다며 통곡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정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난입해서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분한 나머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네요. 안 그래도 잘난 아들 덕분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저더러 다 내놓으라고요? 그럴 권리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 전부 제 노력이었다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니? 미쳤어? 네, 미쳤어요. 제가 요즘 얼마나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지 알긴 아세요? 그쪽 아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선은 넘지 말았어야죠. 아들 일은 나보다 더 하겠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쪽 아들이 절 두고 불륜 저질렀고 심지어 저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너 지금 우리 아들 모욕하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시어머니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더러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가 어떻다고? 상간녀 남편이 저한테 직접 증거 줬어요. 고소하래요. 고소? 웃기다 정말. 이거 가지고 뭔 고소? 우리 아들은 이미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해? 고소할 상대가 없으니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고인 모독죄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하겠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좋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 했던지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야 했는지 모든 진실을 떠벌릴 생각이에요. 친척은 물론 지인, 직장 동료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어차피 고인이니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고요. 너 진짜 이럴 거니?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친척 모두에게 아들이 불륜남의 예비 살인자였던 것까지 알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요. 며느리한테 와서 가짜는 갑질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혼자 외롭게 사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그쪽 손주 아니에요. 성도 바꿀 거고 그쪽 집안 사람들은 완전히 지울 거예요. 이제는 제 핏줄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저희 집에 불쑥불쑥 쳐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가슴을 치시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아들 낳으면 뭘 해.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버렸는데. 이제는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도 아들 있으니 알 거 아니니. 걔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불쌍하게 떠나내잖니. 애 자라는 거 보지도 못하고 갔으니 인생의 미련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 돼서요. 이만 집에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손주 내가 보고 가겠다는데 왜 네가 나가라 말아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머님 손주 아니고 제 핏줄이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손주 할머니 만나는 거 불편해해요. 만날 때마다 돈돈거리고 엄마 힘들게 한다고 다신 보고 싶지 않대요. 손주를 정말로 위하고 사랑하신다면 놓아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어머님은 저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 전혀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저를 노려보시더니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쭉 연락이 없으셨죠. 이후로 찾아온 적도 없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만 쏙 빠진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자마자 소송을 준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상간녀의 남편은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게 됐고 소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소송이라는 걸 해봤네요. 남편만 믿고 호의호식하던 상간녀도 양쪽에서 소송을 당하자 위기감을 느꼈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대뜸 티슈를 몇 개 뽑더니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죠.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고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거든요. 저 이대로 이혼하면 제 인생 끝날지도 몰라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하죠? 그건 그쪽이 남편분에게 가서 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제 상황이 벼랑 끝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바람 피워서 집 나가고 어머니는 저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동생을 돌봤는데 그쪽 불쌍한 얘기 들으러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본론만 얘기해요. 쓸데없는 소리 짓거릴 거면 먼저 일어나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소송 좀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저는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보상받죠? 반성 많이 할게요.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내 인생은 어쩔 거냐고요. 우리 아들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보상할 방법이 없어요. 저 어차피 이번에 이혼당하면 빈털터리로 쫓겨나거든요. 그럼 더 잘 됐네. 더 힘들게 옥죄면 되겠네요. 두 사람이 벌 받을 거 혼자 받는다고 생각해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불쌍한 척하는 건 모든 사람의 불변의 법칙인가 봅니다. 상간녀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게 자라왔는지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해진 대로 상간녀는 빈털터리가 된 채로 남편에게 쫓겨났고 끊임없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같이 죗값을 치러야 했을 텐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처음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고 나중엔 모든 게 허무해지더라고요. 그 사람과 사랑했던 추억과 기억들이 너무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뭘 했나 싶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결혼 생활은 뭐였나 싶고 그런 허망한 생각들이 들다가 나중엔 씁쓸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전 살게 됐잖아요. 상간녀의 남편이 해준 말처럼 하늘에서 저를 도운 것처럼 살게 됐습니다. 그날 배가 아팠던 것도 신기하긴 했어요. 평소에는 복통이 잘 없거든요. 심지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날이 왔을 때도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남편이 혼자 나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사라졌죠. 아마도 제 인생의 모든 운을 그날 다 썼던 것 같기도 하네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설명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팔고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그 집에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친 마음으로 인해 한동안은 쉬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모아놓은 돈이 꽤 됐기 때문에 쉬면서 아들을 무사히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됐을 때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도우며 다시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잖아요.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잘 돌보려고 노력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어쨌든 생존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며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야.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고,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스스로를 잘 돌보며 살아가려고 해요. 제가 건강해야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갈 거잖아요. 저희 아들은 어느새 성숙해져서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만나도 돼. 난 괜찮아.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 인생도 있는 거니까. 물론 아빠가 정말 좋은 분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지. 난 엄마 인생 응원해. 아들은 아직도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아들이 평생 진실에 대해 몰랐으면 합니다. 적어도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였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는 제가 최대한 채워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여러모로 부족한 엄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엄마라는 걸 아들이 알아줘서 정말 고맙네요. 어쨌든 한때 소용돌이 쳤던 제 마음은 어느새 잠잠해졌습니다. 시련이 있었으니 이제는 행복만 있을 거라 믿어요.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교 1등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줄 때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네요. 헤아려 보면 감사한 순간들이 참 많은 인생입니다. 고비를 넘기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힘이 되어준 모든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제 곁에서 끊임없이 저를 위해 애써준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특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느라 친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살았는데 남은 날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살려고 해요.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